내란죄 현행범이군요. 길 가던 방범대원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적인 문제는 오히려 저는 이후에 따져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호처 직원들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 부대기 무서워 잘못 잠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공권력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의 저항이 무서워서 그걸 집행하지 못한다면 공수처장 사표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건 대통령 신병 확보가 더 중요하잖아요.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보안 장소라고 하는 개념하고 대통령하고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영장이 정당하게 발부가 됐으면 대통령을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뭔가 하면 안 돼요. 좀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조언을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한테 관련자들이 다 구속돼 있는 상황인데 네. 본인이 아니라고 한들 본인께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자, 사실 오늘은 올 한해 뉴스들도 한번 좀 정리도 하고 또 올 한해 뭐 말 이런 것들 등등 정리하면서 한 해를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뭐 도저히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은 보니까 현직 대통령에게 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도 발부된 그런 소식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정치권 뉴스를 정리하면서 그리고 지금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제주항공 여객 참사 소식도 관련해서 좀 분석하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민주연구원 박진영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노영희 변호사님 함께하실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윤경 기자가 오늘 또 뉴스 정리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네, 대통령 처음으로 처음 있는 일이 워낙 많긴 합니다만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네, 오늘 됐죠? 네, 오늘 오전에 됐습니다. 조금 전에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엔 그 체포 대상인 대통령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관저에 있지 않아요, 지금? 알 수 없는 거죠, 뭐. 알 수 없는 겁니까? 그다음에 수색 영장이 그래서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혹시 안가에 대한 수색 영장도 같이 나온 것이냐. 근데 공수처에서 여러 군데 관련해서 복수의 장소에 했다. 다만 어딘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아무튼 수색과 체포영장을 동시에 받았다. 이런 상황이고 체포영장의 기한은 1월 6일까지입니다. 이 안에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효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신병 확보는 이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데 이제 오늘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 약간 뭐 좀 생각할 것들이 있고 준비할 것들이 좀 더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당장 보통 뭘 생각하고 뭘 준비를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랑 대치를 했을 때 어떻게 네.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공수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호처와의 충돌 마찰 이거를 어쨌든 좀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걸 걱정을 좀 공수처가 한다는 거군요. 네, 그러고 그것도 있는 하고 네. 더 중요한 게 이제 일단 한번 체포를 하고 나면 다시 돌려보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포하고 48시간 동안에는 체포 상태에 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소명이 돼야 돼요, 사유가.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 수사 자료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가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 구속영장까지 무리 없이 청구할 수 있는지 네, 뭐 이런 그리고- 것들을 좀 본다는 그리고 거군요. 또 하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뭐 10일하고 한 번 더 10일에서 뭐 20일 정도 이제 최장기로 신병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그때까지 기소를 못하면 또 풀어줘야 되고 기소 자체는 또 공수처에서 못하고 검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중간에 이 사람들이 공수처가 하다가 말고 기소하라고 검찰에 넘겨주기는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특검이 그 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특검이나 넘기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특검이 언제 발발될지 언제 이게 만들어질지 이걸 또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면 이제 공수처에 계속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기자들이 브리핑 중인데 조사 후에 이제 구금하게 되면 어디에 사느냐 그 장소를 물어봤더니 서울구치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수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에게 지금 내란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네. 체포영장은 내란수계의 죄명을 넣어서 청구를 했고 그것이 발부가 됐으니 법원에서 우리의 이제 수사권을 인정해 준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브리핑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영장 집행 일정은 미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지속적으로 윤 대통령 측이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주장인 거죠. 네, 오늘도 윤갑근 그 변호사가 입장문을 바로 냈거든요. 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수사권이 없다는 거는 지속적으로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검찰이나 공수처는 그 수사권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경찰만 갖고 있다. 그래서 경찰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인 건가요?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뭐 그런 이제 주장 같긴 한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뭐 몇 차례 말씀하셨겠습니다. 우리 아니 박준영 뭐 제가 뭐 네. 법조인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법리적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은 네. 내란죄 현행범이면요 길 가던 방범대원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니, 합니다. 현행범이다. 네네네. 내란죄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수사기관이든 상관없이. 아니 뭐 수사기관이든 어떤 이제 네. 공권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은 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적인 문제는 오히려 저는 이후에 따져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현도 이미 내란죄 등으로 수사를 검찰에서 받고 뭐 구속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네. 뭐 그렇게 검경 수사권 조장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버린 게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근데 네. 사실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영장 청구의 주체는 공수처이긴 하지만은요. 네. 이게 이제 공조본이라고 해가지고 음. 경찰 국수본하고 공수처하고 같이 하는 네, 거죠. 국방부 조사본부하고 이 세 기관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에서 그 이름으로 청구를 할 뿐인 것이고 실제 청구해서 발부가 돼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세 기관이 같이 합동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뭐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공수처가 왜 하느냐. 경찰만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와 실질적인 수사권이 있고 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네. 경찰하고 같이 합동 수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걸 가지고 시비 건다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죠. 네. 그리고 이제 변호인 같은 경우에 어쨌든 뭐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변호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윤갑근 변호인 같은 경우 변호사 같은 경우도 뭐 그 내란죄 법적 혐의 뭐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꼬리에 대한 권리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다 이제 이렇게 법리적으로 자꾸 주장은 하던데 네, 네. 사실 법리를 그렇게 중요시한다면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이때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렇죠. 부분들이 과정이나 이게 너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맞는 걸 이래서 뭐 안 맞다 주장하기는 너무 좀 주장의 궁색하다. 근거가 궁색하다. 좀 약한 것 같은데. 법원이 네. 지금 이제 그 공수처가 이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체포영장의 적시 제목은 내란수계다. 음. 그리고 법원은 윤 대통령이 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 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지금 발부를 한 거예요. 네. 발부를 하면서 그 혐의 내용의 상당 부분을 인정할 만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아마 헌재에서 결정을 내릴 때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로서는 뭐 대통령이 1호 당원이잖아요. 네. 국민의힘 1호 당원인데 1호 당원이 지금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아마 세계사에도 별로 거의 유례가 없을 그런 것 같은데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으로서는 정말 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인데 저희로서는 한동훈 대표 있을 때 빨리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를 하자, 제명을 하자. 그리고 적어도 대통령이 우리는 그런 비상계엄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이런 것을 네.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자.
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기는커녕 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대표에서 이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비대위가 결성이 됐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지 네. 뭐라고 얘기를 할지 저는 참 본인들도 답답하겠다, 갑갑하겠다. 네, 빨리 네. 절연하지 못했는데 이제 계속 당이 함께 이 대통령과 함께 끌려 들어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당은 참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네, 오늘 아침에 권영세 이제 비대위원장이 그렇죠. 예. 네,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대통령 체포영장 관련해서. 근데 이제 현직 대통령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대단히 유감이다. 그래서 영장 청구 절차에 있어서도 공수처에 대응하는 중앙지법이 아닌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한다. 거기서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된 걸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네. 그 영장은 보통 이제 신병이 있는 곳에서 영장 발부를 해주기도 하고 실제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곳에서 발부를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곳이 물론 중앙, 이 공수처 관련해서는 중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용산구 한남동의 관저는 관할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에다가 이걸 신청한 것 자체가 지금 문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네, 네. 왜냐하면 명태균 게이트의 그 명태균 측 변호인들도 대통령 부부의 예전에 사용하던 핸드폰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할 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했고요. 네. 저희 그 강희경 씨하고 김태월 씨 측 변호인들도 처음에 핸드폰에 대해서 증거 보전 해달라고 할 때도 저희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신병 확보라든가 증거 확보 관련된 모든 관할은 전부 다 서부지방법원에 있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 측 변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우선 형사소송법에 안 맞는다는 그 주장도 틀리고 네. 관할도 지금 틀린 말이고 그다음에 뭐 수사권이 없다는 그 말도 완전히 틀린 말이고 만약에 수사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검찰이 자기네들한테 그러니까 공수처에다 이걸 다 넘겼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그냥 시간 끌기, 억지 네. 부리기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네, 네. 사실은 세 차례에 걸쳐서 출석 요구를 거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수령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네. 들어갈 수도 없게 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그게 대통령으로 살 수 있는 태도는 아니잖아요. 일반 잡범들이 자기들의 뭐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 네. 뭐 저희 당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변호인도 임명하지 않고 이사를 가서 수치인 불명으로 이사 갔다고 받지도 않고 그러면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정말 불행한 일이죠. 야당 대표도 그렇고 심지어는 대통령조차도 그런 출석 요구 당당하게 뭐 요구 응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출석 요구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도 않고 계속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네. 이게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일이냐. 이게 지금 2024년에 대한민국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런 걸 따져본다면 네. 무슨 뭐 우리 당에서 뭐 비대위원장이나 혹은 원내대표께서 뭐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면서 기술적인 사유로 문제를 제기하신 것은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안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별로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뭐 대통령이 수사 뭐 난 적극적으로 받겠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애도 기간이라 뭐 좀 부적절하다든지 뭐 유감이라 이거는 그렇게 설득력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에서도 뭔가 이렇게 명분 자꾸 깎아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좀 보여서 그게 좀 당에서도 굉장히 아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판단을 또 하실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뭐 수사에 권한이 없다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아마 이번 수사에도 협조를 최대한 안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체포영장 발부가 됐잖아요. 됐으면 그 다음에 체포를 하러 갈 거 아닙니까? 뭐 내일이 됐든 오늘이 됐든 뭐 하여튼 1월 뭐 3, 4일이 됐든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될 걸로 혹시 예상들을 하시는지 그 경호원들이 수사기관에 그 체포 영장 들고 온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막아 설 거로 혹시 보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뭐 기준과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방 말씀하셨는 것처럼 이 경호처 직원들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것 때문에 구대기 무서워 장 못 잠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네. 법 집행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들을 무릅쓰고 하는 거예요. 즉 만약에 경호처 직원들이 뭐 저항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항한다면은 그 저항을 제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 체포 영장이 집행되는 것이 맞고요. 공권력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의 저항이 무서워서 그걸 집행하지 못한다면은 네. 좀 공수처장 사표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네. 사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경호처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안위, 안전 이걸 이제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란죄로 네.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법률적인 경중을 본인들도 따질 줄 알 겁니다. 네. 우리 경호처 직원들 그러니까 뭐 그냥 운동하는 사람들 생각하는데 굉장히 엘리트들이에요. 네. 공부 잘해야지 거기 경호처 네. 직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표현으로 이제 늘공이에요. 늘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특수공무 집행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수준에서 피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아니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제가 얘기는 그 안전하게 안전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안전하게 수사기관까지 이렇게 인도를 한다. 같이 옆에서 그럼 되겠죠. 네. 지켜드리면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게 네. 예컨대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하는 것하고 체포영장하고 두 개가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 경호처에서 그동안에 막아낼 수 있었던 거는 특정한 이 기밀이 있는 보안 장소에 니네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는 없다. 니네들이 이 보안 장소에 있는 물건을 가져갈 수는 있다. 네. 그런데 그 물건을 가지러 온다는 미명하에 이 특정한 보안 장소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장소 관련된 부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라. 우리가 임무를 제출해주겠다. 이런 말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대통령실 압수수색 관련된 일이 있으면은 항상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기네끼리 좀 협의를 했던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여러 가지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압수수색하는 것도 물론 들어 있지만 네. 더 중요한 건 대통령 신병 확보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보안 장소라고 하는 개념하고 대통령하고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영장이 정당하게 발부가 됐으면 대통령을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뭔가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러한 신병 확보 방안을 하고 있는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막아선다 그러면 그들이 전체적으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자가 되는 것이고 네. 그들을 전부 다 체포해 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그들이 다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이 모시러 갔던 이 신체를 인수하러 갔던 이 사람들이 그냥 다 같이 미란다 원칙 고지해서 내지는 실질적으로 임의 동행이다라고 네. 하는 걸 얘기해. 이게 임의 동행은 이제 아니죠.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임의 동행으로 하려 했으나 당신이 그동안 거부해서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걸 설명하고 네. 같이 오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네네. 나라 전체의 국격이나 품격을 생각해 보거나.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조언을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한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이게 무슨 망신스러운 꼴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끝까지 예를 들면 저 관련자들이 다 구속돼 있는 상황인데 네. 본인이 아니라고 한들 본인께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네. 그 본인도 대통령 본인도 내가 당당하고 당당하게 법률이 됐던 그 헌법 헌재의 심판이 됐던 맞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거를 조언을 해서 와서 조사를 받게 하든가 뭐 이런 방법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그렇게 네. 하는 게 그 목표는 어쨌든 뭐 어떤 망신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 분명히 저는 뭐 비상계엄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네. 그러나 나라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의 네. 품격도 생각.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한 일을 했다. 뭐 저 동의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똑같이 이해는 눈에는 눈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의 국가적 품격을 생각하면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대행에 대한 그런 탄핵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뭐 5명 전부를 탄핵해 버리겠다라는 그런 야당의 우리한테 덤비면 가만두지 않겠어라는 태도도 그렇고 정말로 여야 모두가 이거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 이 변호인들도 네.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최소한 대통령이 됐던 분으로서의 품격을 지켜달라. 이렇게 좀 조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법 조력자들이 옆에서 좀 올바른 방향으로 조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고요. 근데 약간 힘트가 나온 게 있어요. 경호처의 네. 입장이 오늘도 나왔거든요. 이제 공수처에서는 이제 집행 이전에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공문을 보낼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인하진 않았지만 말씀하신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렇게 기자들에게 답변을 했어요. 네. 경호처랑 일정을 조율할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선 통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경호처의 입장은 뭐냐면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키겠다는 의지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근데 체포하는 것도 적법한 절차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 그 경호처 입장이 나오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처음에 입장을 냈다가 그걸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수정을 다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헷갈릴까봐 경호 조치라는 말을 넣어준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결국 대통령에 대한 경호에 우리는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를 표현한 거다.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경호의 개념에 대해서 전 다시 한번 좀 경호처도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경호라는 게 무조건 어떤 뭐 적법 절차가 들어오든 어떤 상황이 됐든 하여튼 이 관전에서 아무도 못 끄집어내게 하는 게 그게 적법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가 정한 그 법 절차에 최대한 잘 협조하는 것도 역시 당연히 그게 적법 절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이 경호처가 생각을 이 적법 절차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생각은 아마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이제 톤으로 경호처가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현재는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최상목 장관이죠. 예, 권한대행에게 그 장관 시절에 쪽지를 하나 줬는데 네.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라고요. 네, 이제 이게 지난 17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그땐 너무 많은 뉴스가 쏟아져가지고 쪽지 이야기는 거의 다루지를 못했는데 네. 이제 계엄 선포 직전에 대통령실 실무진에게서 최상목, 조태열, 그러니까 경제부총리하고 외교부 장관 두 사람한테 대통령발 쪽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았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그때 읽어보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고 얘기했고 조태열 장관은 보기는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이야기를 그때는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쪽지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가 이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거예요. 쪽지 역시 그 당시 최상목 그 기재부 장관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그 쪽지가 저한테 있었던 걸 제가 인지를 못하고 주머니에 들어 있어서 제가 그걸 갖다 차관 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계엄을 전제로 한 그 조치 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쪽지가 저한테 있던 거를 인지를 못했고 주머니에 들어 있어서 제가 그걸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 사항 같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다. 네. 말을 굉장히 좀 애매하게 한 어렵게 것 했어요. 같은데. 주머니에 있었던 어떤 그 계엄 느낌을 이제 차관에게 넘겼다는 그러니까 이야기인데 대통령이 준 쪽지를 네. 내 주머니에 넣어놓고 안 봤다는 얘기예요? 뭐 주장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관련해서 그 JTBC 취재 결과 울지 마시고요, 김종영 의원님 울지 마시고 JTBC 취재 결과가 나왔는데 근데 무슨 내용이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그 계엄 이후 조치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우리가 어제 국보위 얘기를 했잖아요. 국회를 이제 무력화시키고 임시 입법기구를 만들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예비비를 확보해라라는 지시 사항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줬는데 네. 최상목 장관이 그거를 접어서 보지도 않고 넣어서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네. 차관부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 근데 약간 범죄물일 것 같으니까 안 보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두 사람이 차이가 있냐면 말도 안 되는 거 그 아니에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네. 그걸 이제 어쨌든 차관에게 넘겼다고 주장을 했고 그거를 버리지 않고 검찰에 제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증거가 된 거고 조태열 장관은 찢었다는 거야? 그냥 없애버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앉자마자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종이를 줬다. 거기에 외교부 장관이 해야 될 조치에 대한 간략한 지시 사항이 있었는데 쪽지에서 내가 기억하는 건 재외 공관이란 단어만 기억이 난다. 워낙 충격적이고 상세하게 안 나가 서너 줄 정도의 줄글이 있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이제 쪽지는
그러니까 그날 놓고 나와서 갖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날 대통령이 네. 각각의 요인들에게 네. 각각의 쪽지를 준 지시사항을 거예요. 그러니까 임무를 하나씩 준 줬나 거죠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지우한테도 A4 용지 하나 줬었다 그러고 네. 뭐 누구한테도 줬었다 그러고 이 사람들이 그거를 다 가지고 솔직히 다 봤다. 최상무가 진짜 뭐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종이 큰 걸로 줬을 텐데 그거를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모르고 있다가 차관부한테 직접 줬다? 그럼 장관으로서 원래 자기 역할을 또 해태한 거죠. 사실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말도 믿을 수는 없는데. 최강무한테 보라고 줬을 네, 텐데. 보라고 줬는데 보지도 않고 자기는 그걸 딱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자기 또 보지도 않고 옆에 있는 차관부에게 줬다는 얘기라서 설득력이 좀 없지만 어쨌든 그 사람 주장은 난 증거인멸하지 않고 이거 그냥 그대로 넘겼다 이 얘기인 것 같고 나머지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보게 되면 대통령이 어쨌든 한 사람당 그 사람의 역할에 맞는 네. 조치 사항을 주의 사항을 해야 될 사항을 다 적어서 줬다. 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다 어이가 없어서 안 했다. 사실 이게 요점이에요. 이 사람들은 안 했다는 얘기고 네. 그게 조지호 청장은 나는 부인 앞에서 찢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다 없앴다. 찢었다. 내용은 공개 못한다. 다 잊어버렸다. 이런 거라서 지금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이제 최상목 대행의 이 쪽지를 보면은 뭐 좀 대강 나오겠지만 아마도 뭐 외교부 장관이면 외교부 장관, 또 경찰청장이면 경찰청장 그 사람의 위치에 맞는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그 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지침을 다 내려준 걸로 지금 판단이 들어요. 근데 약간 변명을 해주면 네. 그때 당시에 국무회의 이른바 뭐 예. 사실상 국무회의도 아니었지만 그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와서 소집됐는데 그 5분도 안 걸렸다는 네네네네.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나 계엄하겠다고 그렇게 막 웅성웅성하고 아 이게 무슨 말씀이냐 뭐 이렇게 이런 과중에 네네네. 당신한테는 이거 당신한테 이거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보면 아니 그게 뭡니까 뭐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그냥 바로 경호원도 없이 그냥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옆방에서 근데 기다리는 없어졌다고. 사람들도 옆방에서 다시 돌아오면 막아야지, 말려야지 이러고 있는데 그냥 휙 던져놓고 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앉아서 아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하면서 막 이러고 있다가 발표하는 거를 뭐 핸드폰으로 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분들이 뭐 그런 와중에 그걸 뭐 자세히 살펴봤을까 뭐 살펴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내용은 한번 봤겠죠. 아니 보겠지. 내가 뭐 예를 대충 들면 봤겠지 이게 내가 뭐야 이거 내가 김준영 최고한테 자 김 최고 좀 보시오. 안 봐. 아니 내가 대통령인데 이거 뭐야? 어떻게 이렇게 하겠지. 그래요, 이게 자연스러운 한번 거라니까요. 보겠지. 한번 본단 말이에요. 뭐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았다고 해서 뭐 거기에 동조했다라든가 그치, 동조는 아닐지라도. 그것에 뭐 그건 아닐 수 있죠. 예, 네.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는 왜냐하면 그분들이야말로 그 보면 외교부 장관하고 경제부총리가 제일 많이 반대했다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말 안 그래 됩니다. 보고 말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 큰일 납니다. 외교 큰일 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았다니까 네. 여기서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 깨고 날벼락인데 그분들이 그 종이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일단 네. 첫 번째는 이 종이는 윤석열이 내란을 기획했다는 중요한 증거다, 증거는 확실합니다. 증거다.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헌법상에 없는 네, 네, 네. 입법부를 구성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애초부터 헌법을 무시하고 새로운 입법부를 내 마음대로 구성하겠다. 즉 내란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 그 문서로 완전히 이제 증거가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국가보위 입법회의라는 건데 아마 최상목 부총리가 안 봤을 리는 없다고 봐요. 저는 제 짐작은 그치. 당연히 봤는데 평소에 국가보위 입법회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주면은 이게 뭐야 이랬을 거예요 아마. 네. 이게 뭐야 이게 뭔 말이야 이랬을 거라고 봐요. 네, 네. 아무리 저기 행정고시 패스한 저기 고위 관료라고 해도 네.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오면은 놀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황당무계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대통령이 주는 쪽지니까 버릴 수는 없고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호주머니 넣어놨겠죠. 다만 이제 이 호주머니 넣어놓고 이렇게 자료를 보관한 사람과 찢은 사람의 차이. 의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걸 증거물로 제출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수사에 협조하는. 네, 뭐 그런 네. 측면도 있고 또 그러니까 나쁘게- 공문서를 찢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증거를 인멸한 거나 마찬가지고 공용 서류를 사실은 자기네 마음대로 없애버린 거잖아요. 이거 되게 찢은 사람이 있고 놓고 그냥 나온 사람이 그러니까 있고 놓고 나오면 갖고 괜찮은데 있다 제출한 사람이 있고 찢은 지금 사람이 이런 제일 것 문제죠. 같아요. 일단 그거를 왜 저희는 찢어? 찢은 사람이 좀 더 수상해 보여요. 왜 찢어 그거를? 그런 상황인데 네. 아무튼 이 이슈로 이제가 된 것은 이게 어쨌든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이 사실상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이 일을 계획했다라는 걸 입증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네. 네. 그 입법 기구라는 게 그 뭐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1980년인가요? 그때 뭐 국가보위 입법회의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거를 전두환 전 만들려고. 대통령 때 만들어졌어요. 그때 예. 이제 뭐 112 이후에 네네네. 만들어졌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국회의 입법 기능을 사실상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국회를 그냥 무력화시킬 수 있는 완전 근데 그때 국회가 없었고요. 네. 국보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5공화국 헌법을 만듭니다. 네. 전두환이 취임하는 헌법을 만들어서 전두환이 우리는 대통령 한 번 했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 하게 됩니다. 한 번은 박정희 시대에 유신 헌법을 한 번 하고 네. 본인이 헌법을 이걸로 가지고 새로 제정을 해요. 네. 그래서 5공화국을 열어서 7년 단임제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고 두 번 하거든요. 그 헌법을 만든 게 이 국보입니다. 자, 하여튼 그 비슷한 일을 지금 벌이려고 했었던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지금 이제 있었던 거고요. 네. 근데 그게 지난 17일에 있었던 발언인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계엄 크게 관련해서 보도를 군 못했군요. 정황이 많이 나왔으니까. 네. 근데 상임위에서 질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못 챙겼습니다. 자, 그래서 내란 진상조사 국조특위가 이제 출범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지금 오전부터 이제 국조특위 출범을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내란 국정조사특위 명칭에서 내란은 좀 빼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내란은 빼고 그러면 뭘로 하자는 거예요? 그런 거지는 무슨 몰랐는데. 국조특위예요, 그러면? 윤석열 경고성 2시간 해프닝 특위?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내란이거든요. 이게 안 들어가면 국정조사를 해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저는 국민의힘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잘못하면 대선까지 윤석열 내란에 옹호했느냐 반대했느냐는 프레임으로 끌려가거든요. 빨리 좀 정리할 시점이 이제 체포되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는 좀 반대하는데요. 네. 그 뭐 많은 분들이 내란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런 좀 혐의로 여러 명이 구속이 됐고, 근데 뭐 우리가 뭐 최종 결과는 판결이 나야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비상계엄에 대한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 그 비상계엄이 적법하지 않으면 그 내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네이밍을 뭐 미리 내란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해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의가 있어요. 그거는 어차피 민주당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주도하고 있고 또 우리 당에서도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잘못했다고 계속 비판을 해왔던 거니까 네. 이렇게 명칭에서 이렇게 그 내란이라고 딱 단정을 한 정치적 단어로 단정을 할 필요까지 있느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건 재판 결과가 어떤 네이밍이 적절할 저는 거라고? 비상계엄에 대한 비상계엄 비상계엄에 대한 진상조사 뭐 정당 이런 거. 진상조사 뭐 이걸 통해서 한 다음에 이건 분명히 불법적인 것이었다라고 네. 되면 그리고 판결에 의해서 지금 뭐 탄핵 심판도 있고 그다음에 그 법조에서 지금 그 공수처나 네. 그 공조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나올 때까지 미리 정치권에서 이렇게 되면 이걸 계속 정쟁으로 몰고 가게 되거든요. 상대 쪽에서는 당장 지금 그걸 왜 내란이라고 그러냐, 그건 결정 아직 안 나지 않았느냐라고 저희 당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진상을 규명하고 너무 판단이 미리 들어가 있단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죠. 진실을 규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네. 이런 부분들 가지고서 싸우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말도 맞는 최고위원 말인데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네. 이게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2016년도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들어가거든요. 네. 국정농단 진상조사. 진상조사 국정조사위원회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최고위원님처럼 실제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내란의 성격이 강하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서 그것이 내란이 아니다. 적법한 행위다라고 이야기해버리기 때문에 명칭을 가지고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국정조사 특위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네. 명단도 내지 않고 있어요. 그게 저는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럼 이거를 내란이라고 안 하면은 할 수 있는 명칭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받았다는 쪽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쪽지 내용이 뭐냐면 비상계엄 입법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 입법기구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이 비상계엄 입법 기구를 만들려고 했었었고 이와 관련해서 총알을 확보하려고 이 기재부에 있는 이 관료에게 이거를 요청을 구체적으로 한 거였단 말이죠. 네. 자, 우리가 보통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만들어지냐? 내란이나 외환과 같은 그런 준하는 사변에 준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걸 넣어서 그러면은 비상계엄 진상조사 국조특위 출범 이렇게 하든지 내란 진상조사 국조특위 출범 이렇게 하든지 둘밖에 없어요. 네. 아무리 좋은 말로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뭐 해도 비상계엄 정도로 하자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것 딴 게 같아요.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비상계엄을 넣든 뭘 넣든 이거는 더 이상 뭐 특별히 의미는 없고 대신 이거 축소시키려는 의도는 시도하면 안 된다. 근데 핵심은 어쨌든 중요한 건 최상목이 그래도 가장 정상적으로 제일 그 루틴에 맞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걸 없애지도 않았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어떤 직접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이것에 맞는 그 루틴이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는 이 최상목 씨가 그때로부터 3일 후에 윤 대통령은 탄핵된다 이렇게 비공개석상에서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기재부는 공식적으로는 뭐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은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또 중요하게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그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였죠. 네네네. 네, 최상목 대행이 한덕수 대행 당시에 네. 있을 그분에게 그래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해 주어야지 경제가 산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걸 봐서는 최상목 대행이 그래도 가장 합리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약간 두 개 섞였으니까 하나만 정리를 하면 네. 지금 정식 명칭은 뭐냐면요. 내란 진상조사. 윤석열 대통령 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그게 풀네임이에요. 네, 정식 명칭. 풀네임입니다. 오늘 한번 들으시면 영원히 들으시기 어려울 거예요. 너무 길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국조특위 정도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비상계엄도 들어간 있고, 네, 그다음에 비상계엄 내란도 들어가 있고. 다 들었어요.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진상규명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풀네임이고 조사 계획서를 채택을 했는데 네. 2월 13일까지 45일 동안 조사를 하겠다. 국조특위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관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네. 이제 어떤 지시들이 있었는지 어디까지 개입됐는지가 문서로 조금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하는 기대를 해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최상목의 시간이잖아요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추측들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아까 그 보도가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제 현재 재판관 임명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초유의 중요한데. 관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 27일 한덕수 대행이 그 탄핵 소추가 되기 전에 이제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가 찾아가서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하셔야 한다라고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 얘기입니까? 최상목 근데 이제 부총리가 보도를 얘기를 한 잘 거예요? 보면 최상목 부총리에게 아마 그걸 적극 권했던 사람이 취재원이 아니었을까 이제 싶은 생각들은 드는데 즉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수장이니까 너무 많은 압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려면 탄핵이 돼야 되고 네. 재판관 임명을 해야 된다. 이 압박 속에 있었고 이제 그 설득을 당해서 한덕수 그 총리를 설득하러 갔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탄핵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추측하건대 그러면 최상목 대행은 임명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 일부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이제 반대쪽에서는 최상목 총리가 그 탄핵 직전에 또 기자들을 만났을 때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탄핵 직전이라는 건 한덕수 탄핵 직전.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저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또 이제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고 지금 뭐 그러니까 이 네이밍이 잘못된 게 어떤 네이밍이요? 권한대행이 아니에요. 네네. 최상목은 대통령의 그냥 권한 대행인 거예요. 이거를 스스로가 일부러 이렇게 축소시켜서 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인 한덕수의 권한 대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아요. 이 정부조직법 12조 2항인가 여기에 나와 있는 권한 대행의 순서라고 하는 것은 네. 대통령이 사고나 거리 당했을 때의 권한 대행의 순서를 말하는 거지. 앞에 한덕수가 탄핵되었을 때의 권한 대행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네. 자꾸 이거를 권한 대행의 대행이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줄여놓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그 헌재 재판관 임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국가적 혼란을 막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지만 그것을 대하는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저는 왜 한덕수 총리가 처음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할 것 같은 뉘앙스였는데 갑자기 돌아섰을까?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탄핵이야 너 안 하면 라고 딱 못 박아놓고 그다음에 안 하면 너희들 다 탄핵할 거야. 5명을 한꺼번에 탄핵할 거야. 네. 이런 식의 폭력적인 이런 식의 그 억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서 따로 네. 만나서 이거 나라가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협조할 테니까 나라를 위해서 당신도 협조합시다. 라는 식으로 대화를 했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총리가 그랬을까? 한덕수 총리 이거 막기 싫거든요 지금. 근데 탄핵을 한다고 딱 발표를 해버렸어. 그래? 그럼 나 빨리 탄핵되고 나가는 게 낫겠다. 여기 있어서 내가 괜히 계속 남아 있어봤자 뒤치다거리 계속 해야 되고 대통령 이제 뭐 내란 혐의로 무슨 그 형사처벌 받거나 이럴 때 내 입장도 굉장히 곤란한데 이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예요. 맞아요. 지금 우리 그 최고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한덕수 총리의 태도가 미적지근하고 갑자기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똑같은 결의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 그 권한대행 들어섰을 때와 달리. 네.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고 빨리 이거 임명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하냐.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이거 임명해야 된다. 헌법학자들도 임명해야 된다. 대법관에서도 임명해야 된다. 대법관으로 추천된 마영주 후보도 임명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권성동 원내대표랑 만나고 오면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은 야당에서도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였던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정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치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서 나 네. 탄핵해버려. 너 까불면 탄핵할 거야. 그 다음에 대해서 탄핵할 거야. 그래서 니네 뭐 5명 다 탄핵할 거야. 한꺼번에 5명 탄핵하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이제 5명 탄핵하자는 이야기는 의원 일- 개인의 일부 이야기였고요. 의원, 네. 뭐 아직 한 명이 한 이야기인 네. 거고요. 김종혁 우리 최고위원님 아직 이제 낭만파신 것 같은데 이게 맞아요, 낭만파요. 정치적 신뢰가 없는 나라에서 상호간에 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누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스마트폰이란 건 무슨 상관이에요? 녹취. 녹음 다 할 수 예를 있으니까.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네. 민주당의 모 중진 의원이 한덕수 전 총리하고 친하다고 칩시다. 이거 잘 처리해 주면은 다음 정부 때 당신이 어떤 뭐 죄가 있더라도 좀 적절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했다고 칩시다. 그 녹취라도 하나 터져 보세요. 이거 난리 나는 겁니다. 이게 사상 초유의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이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해서 어떤 융통성이라든가 인간적인 낭만, 신뢰 이런 걸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법률적인 부분을 가지고 서로가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내면을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쌍특검,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네. 윤석열 내란 특검법보다도 헌재 재판관 임명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거거든. 네. 이게 안 되면 윤석열이 돌아오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돌아오면은 형사적으로 진행되는 특검이라든가 모든 법률적인 것들을 또 뒤집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계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네. 마지노선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이 국무위원들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럼 근데 뭐 네. 낭만이 아니라 저는 그걸 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당장 그 한덕수 대행 탄핵을 했는데 최상목 그럼 이분에 대해서 또 탄핵할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국가적인 중대본 본부장이시잖아요.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또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각자가 자기의 힘겨루기로만 가다 보면요 나라는 뽀개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덕수 씨나 최상목 씨가 알아야 돼요.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최상목 씨에게 가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네. 당신은 실질적으로 경제 관료로서 대한민국의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라는 걸 알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최상목 씨도 맞다고 대답할 게 뻔하고요. 지난번에 그 대구대학교 김양희 교수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최상목 대행이 그랬대잖아요. 어쨌든 윤석열은 탄핵은 기정사실이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장기화되느냐에 따라서 나라 경제가 달라지니 이걸 빨리 수습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대행 자리를 왜 만들었습니까?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혹은 대통령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못할 때 대한민국의 혼란을 중단시키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대행 제도인데 그렇다면 기존의 대통령이 그냥 사고당한 것도 아니고 탄핵이라는 내란죄를 저질러서 탄핵이라는 이 절차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한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그런데 한덕수는 그 전철을 그대로 또 밟았기 때문에 탄핵 얘기가 나왔던 거고 최상목은 아직 그런 전철을 안 밟았어요. 그러니까 밟으면 어떻게 해요? 밟지 말라고 그러니까 밟지 말라고 밟지 그런 얘기를 말아야 한 거고 되는데. 그런 네. 얘기를 한 거고 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밟아버리면 대한민국 국민의 80% 이상이 이래야 된다고 말하고 본인도 스스로 경제 관료로서 전문
지식을 네. 가지고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 가지고 나는 저쪽 편이니까 쟤네 말 들어야 되겠다라고 해버리게 된다면 그건 당연히 탄핵을 또 당해야죠. 탄핵이다. 이게 문제가 뭐 탄핵을 계속 남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탄핵을 네. 자꾸 하게끔 만드는 요인들, 원인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당의 지금 최고위원으로 계속 있거나 우리 당 지도부가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 좀 다른 해결책을 내놨을 거예요. 그래요, 그랬었을 것 네,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계속 남아 있었다면 아마 한덕수 총리한테 뭐 좀 다른 얘기를 하셨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저희는 지금 힘이 쫓겨난 없어서. 지도부이기 때문에 저도 방송이나 이런 데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가를 먼저 생각하자. 여당 할 것 없이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나중에 이것이 다 역사에 기록될 거 아닙니까? 이 순간이 다 기록될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에 어떤 선택들을 했는가?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했는가? 아니면 또 다시 시궁창으로 그 늪으로 빠져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역사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네.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관 말고도 또 특검도 지금 맞습니다. 받아야 되나 말아야 내란 이것도 있는 특검, 거죠? 그냥 네.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오늘이 특검. 이제 기한이 마지막이에요. 네. 그래서 그 쌍특검법,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쉽게 말해서 아니면 그냥 두고 이 법이 통과된 대로 시행하게 될 것인가가 이제 오늘 결정이 납니다. 최상목 그 대행이 오늘 오후에 이제 국무회의를 하겠다라고는 했는데요. 원래 정례 국무회의 열겠다고 했는데 이 안건을 올릴지 아닐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안건이 그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 중요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김건희 특검법 석 달 후에 해도 돼요. 그 뭐 자료가 어디 뭐 도망가겠습니까? 윤석열 내란 특검법 안 하더라도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 그렇다면은 10년 후에 특별법 만들어서 공소시효 없애고 해도 돼요. 내란이기 때문에 내란 사실 공소시효도 네,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헌재 헌재 재판관 재판관이며. 문제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을 민주당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이미 통과될 때 195대 85 재석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통과됐어요. 즉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제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국무회의에 안 올리고 31일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고 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거 보니까 윤석열과 같은 흐름의 시간 끌기 작전을 쓰는구나 라고 그때부터 신뢰가 팍 떨어진 거거든요. 네.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최상목 그 대행도 여기에 대해서 결정하시면 돼요.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네. 아니면은 국무에서 수용하든지 결정하시면은 그 이후의 조치는 또 법률적으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문제는 윤석열의 내란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종식시켜야 되고 모든 경제 위기든지 사회 위기의 근본이 윤석열의 내란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여튼 헌재 재판관 임명이다. 이게 네네. 최우선이고. 네. 만약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면 네. 헌재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헌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6명이다. 근데 6명 중에서 한 명이 더 있어야지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건 일반적인 얘기인데 네. 니네가 자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안 해주잖아.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6명으로 심리를 개시하고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겠다는 거다. 그래서 원래는 7명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지난번에 이진수 가처분 사건 때 이제 그 부분 해결이 됐기 때문에 네. 일단 심리는 가능한 것으로 다 네. 만장일치가 됐어요. 다만 변수 하나는 이 6명 중에서도 딱 한 명은 네. 결정을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6명으로 거예요. 결정하는 건 안 그러니까 된다. 6명이 심리는 할 수 있는데 네. 결정까지는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인데 근데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심리를 할 수 있는데 왜 결정을 못해요. 심리할 수 있는 요건이 맞춰졌다면 결정도 사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현재 이런 입장에서는 만약에 니네가 그렇게 대행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안 한다면 우리 6명이 그냥 심리와 결정을 다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계속 논의해볼게. 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결론은 정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다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 헌법에서 말하는 취지하고도 안 맞고 다 안 맞으니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국회 몫으로 이미 여야가 합의돼서 올라간 것인데 왜 안 해주냐. 이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안 해준다? 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오면 권한쟁의 심판은 4명이 하거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네. 4명이서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권한쟁의라는 게 이제 대행이 네,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심판을 그거를 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올려주면 우리가 4명이서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결정해줄게.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다만 그렇게까지 가지 않게
대신에 전체적으로 다 이 논리에 맞게 정합성에 맞게 해달라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아무래도 한 9명이 결정해서 그 결정을 내놓는 것이 현재 결정의 어떤 정당성을 더 높이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그럼요, 테니까 맞습니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6명으로도 충분히 가능은 할 것이다. 하다. 저는 6명으로 심리가 가능하다면 결정을 못할 이유는 없다. 없다? 예, 또 설사 그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네. 근데 6명으로 하면요 너무 부담이 커요 사실. 그렇죠, 바로 그거죠. 현재 재판관들이 네, 그렇죠. 네. 그 중에 한 명이 만약에 거부를 해서 이게 네. 기각이 되든가 뭐 인용이 되든가 뭐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로 가야 돼요. 가뜩이나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네. 그러면 9명을 다 임명을 해서 그러니까 그걸 해주라고요. 네, 그걸 해야지 네. 그래야지 나라의 어떤 더 큰 그 갈등, 충돌 이런 게 사라지지. 만약에 6명 중에서 한 명이 나는 안 해라는 식으로 해서 이게 기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아마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장 길거리를 쏟아져 나와서 그 다음부터 나라가 난리가 날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6명으로 인정이 됐으면 또 그 반대쪽에서도 야 6명만으로 왜 해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헌법 질서를 유지를 하려면 네. 어떻게 해서든지 9명을 채워서 네. 가는 게 맞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에서는 혹시 우리 최고위원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매우 소수입니까? 저는 뭐 그렇게 매우 소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마치 당의 전체의 목소리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웃음 비운지 모르겠는데 선수가 시합 질 것 같으니까 심판 임명 안 해가지고 시합 못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황당무계한 상황이에요. 네. 선수가 심판을 임명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에 대해서 헌재가 그 답을 좀 내놨군요. 네, 이제 우리가 국회에서 151석이 가결 야, 정족수이냐, 200석이냐 뭐 얘기가 좀 200석이 있었는데. 정족수이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 국회가 탄핵한 게 이제 맞다. 뭐라고 했냐면 헌법 65조 3항에 따라서 탄핵 수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 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으로 알고 있다. 말 진짜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헌재. 예,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합니다. 네. 중론이라는 건 아마 헌법재판관들 등의 중론이다. 이견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거기는 이견이 있다. 다수 의견이 아니 그 소수 그 의견이 그 있다. 한 명이 계속해서 딴지 논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권영세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이번에 새로 이제 신임이 됐는데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조금 이해가 조금 잘 안 될 법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 네네. 내용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이제 그 비대위가 출범하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쇄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어제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저께. 그것 때문에 서면 취임사로 가름하겠다 해서 서면으로 취임사를 냈는데 거기에 뭐라고 사과를 했느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려서 사과드린다. 그리고 취임사 마지막 부분에서는 광화문 거리를 가득 메운 국민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 마음을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광화문 거리를 가득 메운 국민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네, 광화문 거리를 메운 국민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가 두 판데. 개가 있잖아요. 전혀 다른 반대되는 두 네, 국민들이 그래서 있는 이제 거죠.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게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이냐 반대하는 국민들이냐. 네. 탄핵 반대 집회를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핵 반대하는 국민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걱정시켜드리고 잘 지켜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 네. 그럼 뭘 사과하겠다는 거예요? 약간 헷갈려. 아니, 자, 지지자들한테 호소하는 불법적인 거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했습니다. 예. 비상계엄 왜 사과해요? 비상계엄에 불법적 요소가 없는데 하다못해 불법 비상계엄이라든가 그 정도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대통령 탄핵. 대통령 탄핵 찬성해요, 반대요? 뭐예요? 뭐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자기 지지자들에게 사과한다. 이 이야기는 이건 불법 계엄도 아니고 탄핵은 잘못됐고 우리는 계속해서 윤석열을 지키면서 그대로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분들의 주장, 그러니까 그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집회 하신 분들의 주장이 이제 그거니까 그렇죠. 네. 그분들을 걱정하고 그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하는 거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이거는 메시지가 조금
오해 내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해요.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닌데. 그 당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예. 뭐 그렇게 그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대통령이든 뭐 누가 됐든 간에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고 네. 비상계엄은 뭐 지금 이 시기에 그 주장하는 논리나 논거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불법적인 것이었고 반헌법적인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로는 사실은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탈당을 요구하고 절연한 다음에 네. 야당에 대해서도 똑같은 요구를 했어야 돼요. 우리는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네. 당신들도 이재명 대표께서도 계속 그 재판 회의와 늘리지 말고 뒤로 빼지 말고 당신의 한 행위에 대해서 바로 법의 심판을 받아라. 네. 그리고 대법원 법원에서도 규정대로 빨리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지 이게 유일한 생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네, 네. 저희가 지금 그 길을 가지 않고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자꾸만 변호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저희도 할 말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네. 어쨌든 기승전 이재명은 부적절하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수습을 정리하려면 진정성 있는 사과나 진정성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한동훈 전 당대표의 입장이에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왜 저한테 여기 전체거 의원으로서 물어보세요? 왜 저한테 물어봐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아니 우리 측근이시니까. 질문을 하시네요, 갑자기. 김종혁 최고위원께 해외에 살고 계신 교민분께서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오, 잘하셨습니다. 무려 $50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율로 한 7만 원이 넘는 너무 눈물 멋져요, 나네요. 멋져요. 7만 원 됐어요. 그 벌써. 메시지가 뭐냐면 너무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힘든데 그 와중에도 이 낭만파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보수에 살아남은 낭만파. 정상인이신 것 같다. 이야. 제가 오늘 그 낭만파. 별명 잘 낭만파 지어드렸네. 라고 아이고, 정치판에서 무슨 낭만입니까? 네 여튼 그렇게 야. 낭만파나 소신파나 안 풀려 정치권에서는. 안 풀린 분들 지금 제가 질문 있어요.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구성을 할 때 지금 비대위를 구성할 때 이미자, 최형두, 김용태, 최보윤 이미자는 의원을 이제 비대위원으로 내정을 했다. 어떤 컨셉인 겁니까? 네, 컨셉을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네.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렇게까지 해서 7명으로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거 어떤 이번 비대위의 성격, 목표 네. 뭐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인선을 통해서 보면 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뭐 눈 가리고 아웅이죠. 뭐. 많이 심하게 안 하시네. 친구들 뭔가. 친윤들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근데 뭐 김재성 어떻게 보면 의원이 거기다 이제 뭐 비판을 받을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집어넣은 거죠. 예를 들면 최영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개파색이 강하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네. 거기서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 어디야 그 의총에서 네. 뭐 굉장히 그 고함치고 난리 났었죠. 그랬던 분이고 또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강명구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초강성이시죠. 그분도 친윤 뭐 굉장히 강한 친윤이신데 그런 분들이 주로 주도를 하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구색으로 네. 뭐 몇 분 좀 집어넣은 것 같아요. 조직 부총장 김재섭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구색 그렇죠. 뭐 맞추기다. 구색용이고 그다음에 거기 뭐 또 보면 이제 조정훈 의원도 네, 아주 전략기획부총장 조정훈. 강력한 친윤이시고. 친윤이시잖아요. 그럼 친윤으로 강력하게 가되 대신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으니 조금 물 좀 타준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런 느낌이에요. 좀 들어가시지. 제일 합리적인데. 네? 못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안 들어가? 아이고. 낭만파는 못 들어가. 낭만파 못 들어가? 그 낭만파 아니라니까 자꾸 낭만파라고 그 제가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네. 저는 저도 한 20년 가까이 정치권에 있었는데 정치는 노무현 이회창 시절보다 후퇴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실무자로 일할 때 비대위나 이런 거 꾸리면요 기본 네. 원칙이 정해집니다. 선수 대표, 지역별 대표, 여성 대표, 청년 대표 그 속에서 친윤을 탔든 비윤을 찾든 하는데 이제는 최소한의 정당성도 배려하지 않는 정치가 한국 사회에 돼버렸어요. 뭐 민주당도 특정 위원회 이런 게 꾸리면요. 네. 제가 옛날에 실무자 할 때는 선수별로 뭐 짜자 이렇게 했는데 요새 그런 거 없어. 그냥 친한 사람 꼽아버려. 상당히 저는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구성 보면서 친윤이냐 비윤이냐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정당성도 지키지 않는 정치가 돼버렸다는 비판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뭐 편하게 얘기하면 최소한 척도 안 한다. 척도 안 그런 한다는 척도 안 하는 척도 안 한다는 너무 거죠. 뻔뻔해졌다. 뻔뻔해졌죠. 네. 그러니 그 20년 전보다 훨씬 더 후퇴한 걸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네, 네. 저도 동의해요. 그렇습니까?
상김 시대의 정치를 저희가 그렇게 욕을 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 제가 그 시기에 와서 보니 상김은 할아버지셨구나. 네. 이 시대의 정치는 정말 체면이고 품격이고 양심이고 다 바닥에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동시에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고생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를 그 일자리 걱정 없이 만들어줬는데 내가 아버지가 돼서 우리 자식들한테 일자리 걱정, 애들 어디 취직할지 모르게 그런 고민하게 만들어놓은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교육 수준 높아져 경제 상황 좋아 뭐 그 당연히 2, 30년 전보다 당연히 좋아졌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이렇게 후퇴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정신이 썩어서 그렇죠 뭐. 이거는 무슨 교육이고 뭐고 간에 그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썩. 자기들이 지켜야 될 가치 네. 보수고 진보고 제가 보기엔 뭐 말만 보수고 진보지 본인들이 지켜야 될 가치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권력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수도 바닥까지 온 거고 네. 저는 진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상황이 지금 여기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봅니다. 네. 혹시 누가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우리 다 같이 잘못이다. 뭐 이러면 사실 아무도 아니 책임지 뭐 저는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두 양 지도자가 아. 가장 큰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다라고 아, 저는 그래요? 생각합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또 기승전 이재명. 이럴 아, 때 이러면 안 돼. 이럴 때 지금 이제 계엄을 누가 정치에서는 했는데. 50% 100%는 확실히 다르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명확히 해야 된다. 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경제 위기 모든 위기의 출발은 윤석열의 내란으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된 지금도 풀리지 않는 뭐 여전히 또 많이 뭐 풀어야 될 의문들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이야기 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12월 감사합니다. 31일입니다. 내일이면 1월 1일이에요. 내년에 봬요. 2025년은 조금 더 더 좋은 한 해가 좋은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